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인 제707 특수임무단의 위용을 자랑하는 정문 앞은 한여름의 태양 아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으며 아스팔트 위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는 숨이 턱 막힐 듯한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는데 그 엄숙하고도 살벌한 분위기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은 위압감을 조성하고 있었다. 정문을 지키는 무장 초병들의 날카로운 눈빛은 주변을 지나가는 작은 움직임 하나도 놓치지 않을 기세였고, 그들은 마치 강철로 빚어낸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서서 부대의 입구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한 노년의 여성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이름은 한영숙으로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정한 걸음걸이였으나 낡은 꽃무늬 셔츠와 빛바랜 검은색 바지는 이곳에 세련되고 강인한 군사시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모습이었고, 그녀의 양손에는 보자기로 꽁꽁 싸맨 무거운 짐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그 보자기 안에는 갓 담근 김치와 각종 밑반찬, 그리고 그녀의 조카가 어린 시절부터 가장 좋아했던 소갈비찜이 냄비째 들어있어 그 무게가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조카를 만날 생각에 힘든 기색조차 내비치지 않고 묵묵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한영숙은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을 손등으로 훔쳐내며 눈앞에 우뚝 솟은 거대한 철문을 올려다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는 그리움과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고, 멀리 시골에서부터 고속버스를 타고 다시 시내버스를 갈아타며 몇 시간을 달려온 고된 여정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외롭게 자란 조카 강도진을 친아들처럼 키웠으며 이제는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된 그가 밥은 제때 챙겨 먹는지 항상 걱정스러운 마음에 바쁜 농사일도 제쳐두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그 시각 정문 위병소 안에서는 당직 사관인 최미란 대위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었는데, 그녀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장교로서 자부심이 대단했지만 동시에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겉모습이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녀는 오늘따라 유난히 더운 날씨 탓에 불쾌지수가 극에 달해 있었고, 부하 병사들의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트집 잡을 거리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CCTV 화면 구석에 잡힌 촌스러운 차림의 한영숙이 그녀의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다. 최미란 대위는 자리에서 일어나 군화를 요란하게 울리며 위병소 밖으로 걸어 나왔는데, 그녀의 잘 다림질된 전투복과 반짝이는 계급장은 한영숙의 허름한 옷차림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고, 그녀는 선글라스 너머로 한영숙을 훑어보며 마치 더러운 물건을 보는 듯한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다. 그녀는 규정 준수라는 명목하에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희생양을 찾고 있었고, 눈앞에 나타난 힘없어 보이는 노인은 그녀의 뒤틀린 권위의식을 충족시키기에 아주 적절한 먹잇감처럼 보였기에 그녀의 입가에는 비릿한 냉소가 걸렸다. 한영숙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여군 장교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려 했으나 최미라는 그녀의 인사를 무시한 채 다짜고짜 앞을 가로막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는데, 그녀의 태도에는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최미라는 이곳이 국가 중요 보안 시설임을 강조하며 잡상인이나 민간인이 함부로 얼씬거릴 곳이 아니라고 쏘아붙였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다분히 섞여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거기 할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기가 동네 시장 바닥인 줄 아세요? 당장 그 지저분한 짐 들고 꺼지세요. 안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 부를 겁니다. 최미란의 독설은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고, 그녀는 한영숙이 들고 있는 보자기 꾸러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혐오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이 냄새나는 음식 찌꺼기들이 신성한 부대의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했으며 자신의 눈앞에서 이 초라한 노인을 당장 치워버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한영숙은 당황하여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려고 애썼는데 그녀는 자신이 물건을 팔러 온 잡상인이 아니라 이곳에 근무하는 조카를 면회하러 온 가족임을 설명하려 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보자기 매듭을 만지작거리며 조카에게 줄 음식을 조금 가져왔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최미라는 그녀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오히려 거짓말을 한다며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 제 조카가 여기서 근무해요. 강도진이라고 아주 훌륭한 군인인데 제가 온다는 연락을 못 받으셨나 봐요. 잠깐 연락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한영숙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최미라는 강도진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는데 그녀는 감히 이런 촌구석 노인네가 부대 내의 고위 장교와 가족일 리가 없다고 단정지었다. 그녀에게 있어서 강도진 소장은 하늘과 같은 존재이자 동경의 대상이었기에 눈앞에 초라한 노인이 감히 그 존함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신성모독처럼 느껴졌다. 최미라는 한영숙에게 다가가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하며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강제로 끌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주변의 초병들조차 그녀의 과도한 반응에 당황하여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감히 상급자인 그녀를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초병들은 한영숙이 안쓰러워 보였지만 군대라는 철저한 계급 사회 속에서 대위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기에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그저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한영숙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여기서 물러선다면 조카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호소했는데 그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휴대전화를 꺼내 조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미라는 그 행동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고 순식간에 한영숙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낚아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지는 않았지만 거칠게 압수하며 보안구역 내에서의 통신기기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고 소리 질렀다. 어디서 감히 전화질이야. 보안 규정 몰라. 당신 지금 간첩 혐의로 체포될 수도 있어. 알아. 최미란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히스테릭하게 변해갔고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며 한영숙을 완전히 굴복시키려 했는데 그녀는 이 힘없는 노인이 자신의 발 아래에서 빌며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가학적인 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부대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의로운 수호자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자신의 열등감과 스트레스를 약자에게 풀고 있는 비겁한 폭군에 지나지 않았다. 뜨거운 태양 아래 홀로 남겨진 한영숙은 땀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는데 그녀의 발치에는 그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 보따리가 초라하게 놓여 있었고 그 안의 음식들은 뜨거운 열기에 조금씩 상해가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권력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는 자신의 진심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고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최미라는 한영숙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팔짱을 낀 채 거만하게 내려다보았는데 그녀는 자신이 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으며 이 노인이 결국에는 포기하고 제 발로 걸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주변을 지나가는 다른 간부들이나 병사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자신의 철저한 보안 의식을 칭찬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더욱 목소리를 높여 한영숙을 질책하기 시작했다.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당장 그 쓰레기들 챙겨서 꺼지라고.
안 그러면 위병소 안에 가둬버릴 거야. 최미란의 폭언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지만 그녀를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정적만이 감도는 위병소 앞에는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만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한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놓인 보따리를 집어 들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는데 그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고 이를 지켜보던 초병 중 한 명은 고개를 돌려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 순간 부대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한 사령부 건물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707 특수임무단의 지휘관들과 주요 간부들이 모여 작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투스타 강도진 소장이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앉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고 그는 손목시계를 자꾸만 확인하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강도진은 오늘 오기로 한 이모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신경이 쓰여 회의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고 평소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기에 혹시 오는 길에 무슨 사고라도 난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섰다. 그는 회의 도중 양해를 구하고 잠시 밖으로 나와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신호음만 갈 뿐 전화를 받지 않자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오기 시작했고 그의 날카로운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다시 정문 앞 상황으로 돌아와 최미라는 주저앉은 한영숙을 보며 혀를 차고는 당직 병사에게 지시하여 그녀를 억지로 끌어내려고 했는데 병사들은 머뭇거렸지만 명령 불복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영숙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 했다. 한영숙은 병사들의 손길에 저항할 힘도 없이 그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고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러내려 흙먼지 묻은 볼을 타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최미라는 병사들이 대뜨게 행동하자 직접 나서서 한영숙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부대 밖으로 내몰았는데 그 과정에서 한영숙이 손에 쥐고 있던 보따리의 매듭이 풀리면서 안에 있던 반찬통들이 아스팔트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빨간 김치 국물과 정성스럽게 무친 나물들이 뜨거운 바닥에 흩어지자 한영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려 쏟아진 음식들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이미 못 쓰게 된 음식들은 그녀의 찢어진 마음처럼 엉망이 되어 있었다. 아이고, 내 음식들 우리 도진이 줄 건데 이걸 어쩌나. 한영숙의 통곡 섞인 목소리가 위병소 앞에 울려 퍼졌지만 최미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더러워진 바닥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녀는 바닥 청소는 병사들에게 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군화에 김치 국물이 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데에만 급급했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감각한 괴물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강도진은 이모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접 정문 위병소 상황실로 연결을 시도하려 했으나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 직접 707 특수임무단장인 박대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음성에는 숨길 수 없는 분노와 다급함이 서려 있어 전화를 받은 박대령조차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박대령은 강도진 소장의 전화를 받고 즉시 상황실 모니터를 통해 정문 CCTV 화면을 띄웠는데 화면 속에 잡힌 광경은 그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이었고 그는 자신의 부하 장교가 민간인 할머니를 학대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화면 속의 할머니가 강도진 소장이 그토록 기다리던 귀비님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한영숙은 아스팔트 바닥에 흩어진 김치와 나물들을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녀의 거친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억울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고여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고 있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최미란 대위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조카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목이 메어오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최대한 공손하고 간절한 목소리로 호소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속에서도 진실을 담으려 애쓰고 있었다. 장교님,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로 강도진 소장의 이모입니다. 우리 도진이가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제가 자식처럼 키웠어요. 여기 이 반찬들도 도진이가 좋아하는 것들이라서 멀리서 싸들고 온 겁니다. 제발 확인만이라도 해주세요. 한영숙의 애원 섞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최미란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러운 것을 본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녀에게 있어 한영숙의 말은 구차한 변명이자 신성한 군대의 권위를 기만하려는 뻔뻔한 거짓말로밖에 들리지 않았기에 그녀의 분노는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최미라는 허리에 손을 얹고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주변의 병사들을 둘러보았는데 그녀는 마치 이 상황이 코미디라도 되는 양 비꼬는 태도를 취하며 한영숙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다. 그녀는 강도진 소장이 얼마나 고귀하고 높은 분인지 일장연설을 늘어놓으며 감히 이런 행색의 노인이 그분의 혈육일 리가 없다는 논리를 펼쳤고, 이는 한영숙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잔인한 언어폭력이었다. 그녀의 논리에는 가난하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은 고위 장교의 가족이 될 자격이 없다는 지독한 편견과 차별의식이 깔려 있었다. 아줌마 작작 좀 하세요. 강도진 장군님이 당신 같은 사람 조카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 어디서 주워들은 이름으로 사칭을 합니까? 당신 지금 이거 심각한 범죄야. 군형법상 상관. 사칭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기나 해. 최미라는 위협적인 용어들을 나열하며 한영숙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그녀는 자신이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정의의 사도인 양 착각하며 약자를 괴롭히는 데에서 오는 비틀린 쾌감을 즐기고 있었다. 한영숙은 범죄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평생 조카를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가리키며 통화한 번만하게 해달라고 사정했다. 하지만 최미라는 병사에게 눈짓을 하여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워오게 한 뒤 그것을 자신의 주머니에 보란 듯이 집어넣으며 압수라고 선언했고, 이는 한영숙의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는 잔인한 처사였다. 그녀는 보안구역 내 불법 촬영 및 통신 시도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한영숙은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공포를 느꼈다. 최미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영숙이 가져온 나머지 짐 보따리마저 철저하게 수색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녀는 그 안에 부대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 물품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억지 명분을 내세웠다. 병사들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머뭇거렸지만 최미란의 서슬퍼런 눈초리에 기가 눌려 어쩔 수 없이 한영숙의 남은 짐을 풀어헤치기 시작했고, 그 과정은 마치 범죄자의 소지품을 뒤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욕적인 행위였다. 보따리가 거칠게 풀리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깨끗한 속옷과 양말, 그리고 조카에게 줄 용돈이 든 봉투가 바닥으로 쏟아져 나왔는데, 그 돈은 한영숙이 텃밭에서 가꾼 채소를 시장에 내다 팔아 꼬깃꼬깃 모은 피땀 어린 돈이었다. 흙바닥에 뒹구는 돈봉투와 소지품들을 보며 한영숙은 비명에 가까운 탄식을 내뱉으며 그것들을 줍기 위해 기어갔지만, 최미라는 군화발로 돈봉투를 툭 건드리며 더럽다는 듯이 비아냥거렸다. 어머, 이게 뭐야? 뇌물이라도 챙겨온 거야. 아주 가지가지 하시네. 이런 걸로 매수하려고 했어. 당신 정말 안 되겠네. 내가 오늘 본대를 보여주지. 최미라는 한영숙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용돈을 불순한 의도가 담긴 뇌물로 매도하며 그녀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려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타인의 진심을 짓밟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이는 그녀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위험하게 변질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한영숙은 바닥에 엎드린 채 흐느껴 울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작고 왜소한 등은 서러움에 격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70평생 남에게 해코지 한 번 하지 않고 살아온 그녀에게 닥치니 시련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다. 그녀는 조카가 보고 싶어서 달려온 그 길이 지옥으로 변해버린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자신의 무력함에 뼈저린 고통을 느끼며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주변을 지나가던 몇몇 차량과 군인들이 이 소란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고 속도를 줄였으나 최미란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노려보자 황급히 시선을 돌리고 자리를 피했는데 이는 부대 내에서 그녀의 악명이 얼마나 높은지를 방증하는 것이었다.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는 고립무원의 상황 속에서 한영숙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고 뜨거운 태양볕은 그녀의 정수리를 태울 듯이 내리쬐며 그녀의 정신을 더욱 혼미하게 만들고 있었다. 최미라는 울고 있는 한영숙을 향해 쪼그리고 앉아 비웃음을 흘리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뱀이 기어가는 듯한 소름 끼치는 느낌을 주었고 그녀는 한영숙의 귓가에 대고 잔인한 말을 쏟아냈다. 할머니 연기 그만하고 일어나시죠. 쇼한다고 봐줄 줄 알아요. 내 눈엔 당신 같은 사기꾼들이 훤히 보여. 그러니까 곱게 말할 때 꺼지라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한영숙의 가슴에 꽂혔다. 한영숙은 고개를 들어 최미란을 바라보았는데 눈물로 젖은 그녀의 눈동자에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연민과 슬픔이 담겨 있었고 그녀는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이토록 표독스러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젊은이 나중에 천벌받을 거야. 사람이 그러면 못 써라고 힘겹게 말을 뱉었지만 이 말은 최미란의 화를 돋우는 기폭제가 되고 말았다. 최미란은 벌떡 일어나며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게 물들였고 감히 자신에게 저주를 퍼부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러댔는데 그녀는 당직 사관으로서의 품위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다. 뭐 천벌이 늙은이가 진짜 미쳤나. 당장 헌병대 불러서 끌고 가 잡아넣어. 당장 그녀의 고함 소리는 위병소 전체를 쩌렁쩌렁 울리게 했고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병사들은 차마 한영숙에게 손을 대지 못하고 주춤거렸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어머니나 할머니 같은 분을 범죄자 취급하며 끌고 가야 한다는 사실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미라는 병사들의 망설임을 항명으로 간주하고 그들에게도 징계를 내리겠다며 협박을 가했고 병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한영숙의 양팔을 잡을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되었다. 한영숙은 병사들의 손에 이끌려 질질 끌려가면서도 시선은 계속해서 부대 안쪽을 향해 있었는데 그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조카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다. 도진아, 도진아, 이모가 여기 있다. 이모가 잘못해서 너를 못 보고 가는구나. 그녀의 소리 없는 절규는 허공으로 흩어졌지만 그 간절함만은 하늘에 닿을 듯 애절했다. 최미라는 끌려가는 한영숙의 뒷모습을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고 자신의 완벽한 대처로 부대의 보안을 지켜냈다는 왜곡된 자부심에 취해 있었는데 그녀는 흙투성이가 된 바닥을 가리키며 병사들에게 당장 청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았는지 확인하며 옷매무새를 다듬었고 이제 곧 점심시간이니 시원한 커피나 한 잔 마셔야겠다는 생각에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엽기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한영숙의 휴대전화가 조용히 진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는데 그 전화는 무음 모드로 설정되어 있었기에 벨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화면에는 사랑하는 조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강도진 소장이 애타게 이모를 찾고 있었지만 그 신호는 최미란의 제복 주머니 속 어둠에 갇혀 닿을 듯 닿지 못하고 있었다. 위병소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병사들은 침울한 표정으로 빗자루를 들고 나와 바닥에 널브러진 김치와 반찬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묵묵히 바닥을 청소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최미란에 대한 분노를 사귀고 있었다. 붉은 김치 국물 자국이 물청소로 씻겨 내려가면서 한영숙이 남긴 흔적은 점점 사라져 갔지만 그 자리에 남은 원망과 한은 더욱 짙게 배어들고 있었다. 최미라는 상황실 의자에 다시 앉아 다리를 꼬고 에어컨 바람을 쐬며 열기를 식혔는데 그녀는 자신이 방금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태평하게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영숙을 쫓아낸 것이 자신의 경력에 흠집 하나 남기지 않을 사소한 해프닝이라고 치부해버렸고 오히려 상부로부터 포상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헛된 망상에 빠져 있었다. 한편 부대 밖으로 쫓겨난 한영숙은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가로수 아래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잃어버린 휴대전화와 뺏겨버린 짐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무엇보다 조카를 보지 못했다는 상실감이 그녀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고 그녀는 자신이 너무 늙고 초라해서 조카에게 짐만 된 것은 아닌지 자책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강도진 소장의 집무실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는 계속해서 연결되지 않는 전화의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평소의 냉철함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직감이 경고하는 불길한 신호를 무시할 수 없어 책상 위에 놓인 직통 전화를 집어들었고 그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707 특수 임무단장의 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강도진 소장의 집무실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는 수화기를 든 손에 잔뜩 힘을 준 채 차가운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침묵은 그 어떤 고성보다도 더 큰 위압감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의 박대령은 707 특수임무단의 지휘관으로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이었지만 강 소장의 저음 섞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강도진은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건조한 목소리로 정문 위병소에 특이사항이 없는지 물었고 그 질문에는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선 날카로운 의구심이 서려 있었다. 박 대령은 즉시 상황실 모니터를 조작하며 당직 사관에게 보고된 내용을 훑어보았으나 기록상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보고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그는 조심스럽게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강도진이 나지막하게 뱉은 한마디가 박대령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는데 그는 자신의 이모가 촌스러운 복장에 음식 보따리를 들고 그곳에 갔을 것이라고 묘사했다. 박대령은 그 묘사를 듣는 순간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고 본능적으로 CCTV 화면을 정문 쪽으로 돌려 확대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 잡힌 광경은 박대령의 눈을 의심케 했는데 정문 앞 도로변 가로수 아래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왜소한 노인의 모습이 선명하게 들어왔고 그 주변에는 흙투성이가 된 짐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박대령은 군인의 직감으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고 화면을 조금 더 돌려 위병소 안을 비추자 최미란 대위가 다리를 꼬고 앉아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 두 장면이 교차하는 순간 박대령의 머릿속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완성되었고 그는 공포에 질려 입술이 바짝 타들어갔다. 그 시각 위병소 안에서 최미란 대위는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둔 압수된 휴대전화를 힐끔 쳐다보고 있었는데 낡고 투박한 디자인의 그 전화기는 볼품없어 보였지만
갑자기 진동이 울리자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그녀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확인이나 해볼 요량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고 액정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멈추는 듯했다. 화면에는 사랑하는 조카 투스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강도진 소장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떠 있었다. 최미라는 자신의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했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고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쫓아낸 노인이 진짜 강도진 소장의 이모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는데 그녀는 숨을 쉬는 방법조차 잊어버린 듯 컥컥거리는 소리를 내며 의자 뒤로 물러났다. 그녀가 그토록 무시하고 모욕했던 노인이 바로 이 부대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인 강도진 장군의 혈육이었다는 현실은 그녀를 공황 상태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를 받을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멍하니 울리는 전화기를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끊임없이 울리는 진동 소리는 마치 그녀의 파멸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들려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까 자신이 노인에게 퍼부었던 폭언들과 짐을 내동댕이 쳤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오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녀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는 것뿐이었다. 다시 지휘 통제실로 돌아와 박대령은 CCTV를 통해 최미란이 경악하는 모습과 밖에서 울고 있는 노인의 모습을 번갈아 확인하며 사태를 완전히 파악했는데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수화기를 든 채 강도진 소장에게 장군님, 지금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외치듯 보고하고는 대답을 듣기도 전에 수화기를 내던지고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당황함을 넘어선 경로와 두려움의 표출이었다. 박대령은 지휘관으로서의 체면이나 품위를 따질 겨를도 없이 집무실 문을 박차고 나가며 복도를 질주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뒤를 따르던 부관이 놀라서 따라오려 했지만 그의 타라고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였다. 지휘 통제실에서 정문 위병소까지는 보통 걸음으로 5분 이상 걸리는 거리였지만 박대령은 이 거리를 1분 안에 주파해야만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달리고 또 달렸다. 만약 강도진 소장이 자신보다 먼저 도착하여 그 참상을 목격하게 된다면 그 후폭풍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다리를 멈출 수 없었고 연병장을 가로지르며 미친 듯이 달리는 부대장의 모습에 훈련 중이던 병사들과 간부들은 하던 동작을 멈추고 얼어붙었다. 평소 냉철하고 침착하기로 유명한 박대령의 모자가 벗겨질 듯 위태로운 모습으로 전력 질주하는 광경은 707 특수임무단 창설 이래 처음 보는 일이었기에 부대 전체에는 순식간에 기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대령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는데 그것은 강도진 장군이 도착하기 전에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하고 노인을 모셔야 한다는 일념이었다. 한편 강도진 소장은 박대령과의 통화가 급작스럽게 끊긴 후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전투복 상의를 챙겨 입었는데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억눌린 분노가 배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모가 겪었을 수모를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고 그 분노는 차라리 차갑게 가라앉아 더욱 섬뜩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는데 그는 책상 위에 있던 베레모를 깊게 눌러쓰고 집무실을 나섰다. 그의 부관이 황급히 따라붙으며 차량을 대기시키겠다고 보고했지만 그는 대답 대신
무거운 침묵으로 긍정을 표하며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강도진이 탄 지휘 차량은 사이렌을 울릴 새도 없이 굉음을 내며 출발했고, 운전병은 백미러를 통해 보이는 장군의 살벌한 표정에 기가 눌려 식은땀을 흘리며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차량은 부대 내부 도로를 고속으로 질주하며 정문을 향해 달려갔고, 그 속도는 마치 먹잇감을 향해 돌진하는 맹수와도 같았는데, 차 안의 공기는 숨 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강도진은 창밖을 응시하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고, 그는 마음속으로 이모에게 용서를 빌며 동시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한 처절한 응징을 다짐했다. 위병수 앞에 최미라는 여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전화기는 이미 끊어졌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도망칠 구멍을 찾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CCTV 모니터를 통해 누군가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직속상관인 박대령이었고, 그의 일그러진 표정을 보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끝장났음을 직감했다. 박대령의 등장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시작임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닫고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다. 박대령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위병수 앞에 도착했고, 그의 온몸은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는 숨을 고를 새도 없이 정문 밖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한영숙을 향해 달려갔다. 그는 한영숙의 초라한 모습을 가까이서 확인하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녀가 흘리고 있는 눈물과 흙 묻은 옷자락을 보며 형용할 수 없는 죄책감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그는 즉시 한영숙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는데, 이는 부대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진심 어린 사죄의 태도였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박대령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는 한영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려 했으나 한영숙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군복 입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버린 상태였고, 박대령은 그런 그녀의 반응에 더욱 가슴이 아팠지만, 일단 그녀를 안심시키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최대한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서는 이미 강도진 소장의 차량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들려왔다. 최미라는 위병소 유리창 너머로 박대령이 무릎을 꿇는 장면과 멀리서 달려오는 검은색 지휘 차량을 동시에 목격하고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군 생활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했음을 깨달았고,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오만과 독선의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뼈저리게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심판의 순간은 1초. 1초 다가오고 있었으며 그녀의 운명은 이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다. 강도진의 차량이 끼익하는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정문 바로 앞에 멈춰섰고, 그 소리는 주변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듯 강렬했는데, 차량의 문이 열리기도 전에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주변의 온도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듯했다. 박대령은 침을 꿀꺽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나 차에서 내리는 인물을 맞이할 준비를 했고, 위병소 안의 병사들은 전원 기립하여 얼어붙은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이제 곧 707 특수임무단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도 처절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예감에 모두가 전율하고 있었다. 차문이 열리고 검은색 전투화가 지면에 닿는 순간 주변의 공기 흐름이 바뀌는 듯했고, 강도진 소장이 차에서 내리며 짓는 표정은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와도 같은 형상이었다. 그의 시선은 박대령을 지나쳐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늙은 노인에게 고정되었고, 그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억눌려왔던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의 상태가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잘못된 권력에 대한 심판이자 잊혀진 정의를 되찾기 위한 전쟁의 서막과도 같았다. 강도진 소장이 차량에서 내리는 순간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압도적인 침묵이 정문 앞을 지배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숨 막히는 긴장감이었다. 그의 검은색 전투화가 아스팔트 바닥을 밟는 둔탁한 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사람들의 귓가에 울려 퍼졌으며 그 소리에 맞춰 주변에 있던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경직되어 버렸다. 강도진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한여름의 폭염조차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그의 눈빛은 도살장의 칼날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어 감히 누구도 그와 눈을 마주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박대령은 강도진의 등장에 반사적으로 거수경례를 올리려 했으나 강도진은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시선조차 주지 않고 그대로 지나쳐 버렸는데 그의 눈은 오로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한 명의 노인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박대령은 자신의 인사가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는데 이는 강도진의 분노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명백한 신호였기 때문이다. 강도진의 걸음걸이는 빠르지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지축을 울리는 듯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고 그가 다가갈수록 한영숙을 둘러싼 공기는 비통함과 죄스러움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한영숙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낯익은 실루엣을 보고 흐릿한 눈을 비볐는데 눈물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저 당당하고 늠름한 체구는 그녀가 업어 키운 조카 강도진임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반가움의 이름을 부르려 했으나 곧바로 자신의 초라한 행색과 흑투성이가 된 옷차림이 부끄러워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으며 혹여나 훌륭한 장군이 된 조카의 명예의 먹칠을 하게 될까봐 몸을 잔뜩 웅크렸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엉성하게나마 가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손을 놀렸지만 이미 망가져버린 반찬들은 그녀의 비참한 상황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이었다. 강도진은 이모 앞에 다다르자마자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는데 흙바닥에 무릎이 닿아 전투복 바지가 더러워지는 것 따위는 그에게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으며 그는 떨고 있는 이모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빠진 한 청년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는데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어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는 거친 이모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고 그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이모 도진이 왔어요.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강도진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있었고 평소의 냉철함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는 이모의 손등에 난 긁힌 상처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한영숙은 조카의 따뜻한 손길에 참았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고 도진아 내가 주책이지 너 보러 왔다가 이게 무슨 꼴이니 아까운 음식다. 버리고라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강도진의 심장에 깊은 비수가 되어 꽂혔고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의 불길이 치솟아 올랐다. 강도진은 이모의 눈물을 손수 닦아주며 안심시킨 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가 몸을 일으키는 순간 주변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듯한 섬뜩한 변화가 일어났다. 방금 전까지 이모를 향해 보여주었던 따뜻하고 인간적인 눈빛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듯한
야수와 같은 살기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대령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마치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놓기 직전의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박대령은 그 시선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박대령, 이것이 자네가 자랑하던 707 특수임무단의 현주소인가? 강도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거대한 해일처럼 박대령을 덮쳤고 그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식은땀만 흘리며 부동 자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강도진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시선을 돌려 위병소 건물을 노려보았는데 그의 시선이 닿은 곳은 최밀한 대위가 숨어있는 유리창 너머였다. 썬팅이 되어 있어 안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강도진의 눈빛은 마치 벽을 뚫고 들어가 최밀한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고 위병소 안은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 있었다. 위병소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최밀한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은 상태였는데 그녀는 강도진 소장이 자신을 쳐다보는 순간 심장이 닿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공포에 지배당한 육체는 말을 듣지 않았고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녀의 오만했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고 이제 남은 것은 다가올 파멸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뿐이었다. 그러나 강도진은 그녀가 제 발로 나오기를 기다려주지 않았는데 그는 위병소를 향해 턱짓을 하며 박 대령에게 저 안에 있는 당직 사관 당장 내 눈앞에 끌어다 놔라고 짧고 굵게 명령했다. 박 대령은 그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헌병들을 향해 손짓을 했고 무장한 헌병들이 위병소 문을 박차고 들어가 최미란을 짐짝처럼 끌어내기 시작했다. 최미란은 반항 한 번 하지 못하고 축 늘어진 채 질질 끌려 나왔는데 그녀의 모자는 벗겨지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어 불과 몇 분 전에 위풍당당하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헌병들에 의해 강도진 앞에 내동댕이 쳐진 최미란은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 그녀의 눈앞에는 흙투성이가 된 김치와 반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 옆에는 주인을 잃은 낡은 신발 한 짝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실감하며 흐느끼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눈물은 동정을 사기에 너무 늦어버렸다. 강도진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침묵은 그녀에게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의 심정처럼 끔찍한 고문과도 같았다. 강도진은 천천히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김치 한 조각을 맨손으로 집어들었는데 붉은 양념이 그의 손가락을 타고 흘러내려 마치 피처럼 보였다. 그는 그 김치 조각을 최미란의 눈앞에 들이대며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나라고 나지막하게 물었고 최미란은 공포에 질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다. 강도진의 손은 분노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만은 흔들림 없이 냉혹했으며 그는 최미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볼 기세로 그녀를 응시했다. 자네 눈에는 이것이 그저 냄새나는 음식 쓰레기로 보였겠지. 하지만 내 눈에는 한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사랑이자 우리 군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국민의 정성으로 보인다. 강도진의 일갈은 위병소 앞을 가득 메우며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군인들은 숙연해지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김치 조각을 소중하게 쥐며 다시 말을 이었는데 자네는 단순히 음식을 버린 것이 아니다. 자네는 군인의 명예를 버렸고 국민의 신뢰를 짓밟았으며 스스로 군복을 입을 자격을 포기했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최미라는 강도진의 서슬 퍼런 꾸짖음에 숨이 턱 막혀오며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는데 그녀는 잘못했습니다. 장군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며 바닥에 머리를 대수며 애원했다. 하지만 강도진의 표정은 차가운 얼음장처럼 전혀 변함이 없었고 그는 그녀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더욱 큰 실망감을 느꼈다. 강자는 약자에게 겸손하고 약자는 강자에게 당당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군인의 자세이거늘. 그녀는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고 약자 앞에서는 군림하려 드는 전형적인 소인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도진은 손에 묻은 양념을 닦지도 않은 채 박대령을 향해 돌아섰는데 그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결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금 즉시 위병소를 봉쇄하고 이곳을 야전 재판정으로 전환한다. 내 권한으로 즉결 심판을 진행하겠다.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받아라라고 명령했다. 박대령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음을 직감했지만 강도진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기에 예 알겠습니다라고 복창하며 즉시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부대 정문 앞은 순식간에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헌병들이 통제선을 설치하고 법무장교들이 호출되어 달려오는 등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소란이 일어났다. 최미라는 자신이 서 있는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끼며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고 그녀의 주변으로 몰려드는 헌병들의 발소리는 그녀의 군 생활이 끝났음을 알리는 카운트다운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의 오만함이 불러온 나비 효과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그녀 자신을 집어삼키고 있었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처절한 후회와 가혹한 심판뿐이었다. 강도진은 다시 이모에게 다가가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며 이모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 억울함 반드시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맛있는 밥 같이 먹어요라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한영숙은 겁에 질려 도진아, 그러지 마라. 나 때문에 일이 커지는 거 싫다. 그냥 가자라고 말렸지만 강도진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이모의 문제가 아니라 썩어빠진 군 기강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임을 알고 있었기에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태양은 머리 위에서 뜨겁게 자결하고 있었지만 위병소 앞의 공기는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웠고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은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강도진은 임시로 마련된 지휘 탁자 앞에 섰고 그의 뒤로는 707 특수임무단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진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그는 죄인처럼 꿇어앉아 있는 최미란을 내려다보며 신문을 시작한다라고 선언했고 그 목소리는 정의의 여신이 내리는 심판의 망치 소리처럼 엄숙하고도 무겁게 울려 퍼졌다. 부대 정문 앞에 임시로 마련된 야전 재판정은 숨막힐 듯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는데 헌병들이 설치한 통제선 너머로 수많은 장병들이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도진 소장은 지휘 탁자 뒤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으며 그의 옆에는 법무장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노트북과 기록지를 펴놓고 대기하고 있었다.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최미란 대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고 그녀의 등 뒤로는 헌병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어 마치 중죄인을 다루는 듯한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다. 강도진은 먼저 정문 위병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재생하라고 지시했고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조금 전 발생했던 사건의 전말이 적나라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서 최미라는 한영숙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짐을 발로 차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있었는데 고성능 오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녀의 독설은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끔찍했다. 늙은 노인이 바닥에 엎드려 비는 모습과 그것을 비웃으며 조롱하는 장교의 모습이 교차되자 지켜보던 병사들 사이에서는 분노 섞인 탄식이 터져 나왔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강도진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냉정하게 화면을 응시했고 박대령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다. 영상이 끝나고 정적이 흐르자 강도진은 천천히 입을 열어 저 영상 속에 군인의 명예가 있는가? 저것이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국민을 대하는 태도인가라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천둥보다 강력하여 듣는 이들의 가슴을 후벼 팠고 아무도 감히 대답할 수 없는 무거운 질문이 허공을 맴돌았다. 최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도했는데 그녀는 보안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엄격하게 대처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애썼다. 그녀는 장군님, 저는 그저 수상한 민간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부대의 안전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절차상의 실수가 있었을지 몰라도 의도는 불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그녀의 변명은 이미 드러난 영상 속의 잔인한 행태와 모순되어 더욱 비참하게 들릴 뿐이었고 그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꼴이 되고 말았다. 강도진은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책상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는데 보안 규정에 힘없는 노인의 짐을 업고 인격을 모독하라는 조항이 있더냐. 네가 말하는 안보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오만함인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보안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폭력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으며 군복이 주는 권위를 착각하여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야말로 군을 내부에서부터 썩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이라고 규정했다. 강도진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부하에 대한 뼈아픈 훈계이자 질책이었다. 강도진은 시선을 돌려 주변에 도열해 있던 정문 초병들과 구경 나온 병사들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달리 부드럽고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여기 있는 병사들 중에 이 장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앞으로 나와 증언하라. 내 명예를 걸고 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선언했다. 그의 말은 병사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그동안 최밀한의 폭정에 시달리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침묵했던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로 눈치만 보며 머뭇거렸지만 곧 병장 계급장을 단 한 병사가 결심한 듯 앞으로 걸어 나왔는데 그는 긴장으로 얼굴이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다. 그는 강도진 소장에게 거수 경례를 한 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어 최밀한 대위는 평소에도 병사들에게 폭언과 인격 모독을 일삼았으며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권력을 남용했습니다라고 폭로했다. 그의 용기 있는 첫 증언은 둑이 터지듯 다른 병사들의 입을 여는 기폭제가 되었고 여기저기서 병사들이 손을 들고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한상병은 최밀한 대위가 병사들의 부식비를 횡령하여 자신의 간식을 사는데 사용했다고 증언했고 또 다른 병사는 그녀가 휴가증을 미끼로 병사들을 협박하고 사적인 업무를 강요했다고 고발했다. 증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는데 심지어 민간인 면회객들에게 뇌물을 요구하거나 선물을 강요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드러났다. 최미라는 쏟아지는 증언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거짓말입니다. 저것들은 다 모함입니다라고 소리쳤지만 수십 명의 병사들이 쏟아내는 구체적인 증언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었다. 법무장교들은 쏟아지는 증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고 그 내용은 단순한 징계 수준을 넘어선 심각한 범죄 행위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강도진은 기록된 내용들을 훑어보며 입술을 깨물었는데 그는 한 장교의 일탈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수준일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이모가 겪은 모욕 사건이 아니라 오랫동안 패차 터진 부조리의 고름이 터져 나온 것이었고 그는 이 기회에 뿌리까지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박대령은 병사들의 증언을 들으며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느꼈는데
부대장으로서 예하 장교의 비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방치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그는 강도진 소장 앞에 다가가 면목 없습니다. 장군님, 이 모든 것은 지휘관인 저의 불찰입니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다. 강도진은 박 대령을 차갑게 쏘아보며 자네의 책임은 나중에 따져 묻겠다. 지금은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짧게 대답하며 다시 신문에 집중했다. 한영숙은 일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며 안절부절 못했는데 그녀는 자신 때문에 젊은 처자가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강도진의 옷소매를 잡았다. 도진아, 내가 괜찮다. 이제 그만하자.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너한테 해가 될까 무섭다라고 말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강도진은 이모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이모, 이건 이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의 이치고 군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최미라는 자신이 쌓아올린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을 실감하며 정신적으로 완전히 붕괴되었는데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닫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백이나 인맥을 동원해 보려고 머리를 굴렸지만 눈앞에 있는 강도진 소장은 대한민국 군대 내에서 가장 원칙적이고 타협을 모르는 인물이라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의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기적인 눈물이었기에 지켜보는 이들의 싸늘한 시선만 받을 뿐이었다. 강도진은 울고 있는 최미란을 향해 네가 흘리는 그 눈물이 네가 괴롭혔던 병사들의 피눈물보다 무겁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녀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벌이 두려워 쇼를 하고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으며 그녀의 가식적인 태도에 더욱 큰 분노를 느꼈다. 그는 법무장교에게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와 증언만으로도 군사법원 회부와 구속수사가 가능한지 물었고 법무장교는 충분하고도 남는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때 한 병사가 추가로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는 행정반에서 근무하던 병사로 최미란이 작성한 근무일지와 비공식 장부를 몰래 복사해둔 USB를 건넸다. 그 안에는 최미란이 근무 시간을 조작하여 수당을 부정수급하고 부대 물품을 빼돌린 기록들이 상세하게 담겨 있어 그녀의 범죄를 입증할 스모킹건이 되었다. 강도진은 USB를 손에 쥐고 흔들며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군. 자네는 군인이 아니라 군복을 입은 도둑놈에 불과해라고 선고하듯 말했다. 최미란은 그 USB를 보는 순간 혼절할 듯 휘청거렸는데 그것은 자신이 가장 은밀하게 숨겨왔던 치부였기에 그것이 공개되는 순간 자신의 인생은 끝장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으로 강도진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며 장군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강도진은 더러운 것을 털어내듯 다리를 빼며 그녀의 손길을 거부했고 헌병들에게 그녀를 떼어놓으라고 지시했다. 강도진은 다시 한번 정문 앞을 가득 메운 장병들에게 시선을 돌리며 오늘 우리는 한 군인의 타락을 목격했지만 동시에 용기 있는 병사들의 정의를 보았다. 나는 너희들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병사들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동안 억눌려왔던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강도진은 단순히 권위로 찍어 누르는 지휘관이 아니라 부하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줄 아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해는 뉘엿뉘엿 기울어가고 있었지만 재판정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고 모든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강도진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이모의 반찬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는데 흙투성이가 된 그 음식들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권력에 의해 짓밟힌 서민들의 애환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707 특수임무단뿐만 아니라 전군의 경종을 울리겠다고 다짐하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강도진은 박대령에게 이 시간부로 최밀한 대위의 모든 직무를 정지하고 헌병대 영창에 구금한다. 또한 관련자들을 전원 색출하여 엄중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나에게 보고하라라고 지시했다. 박대령은 우렁찬 목소리로 명받들겠습니다라고 복창했고 헌병들은 최밀한의 양팔을 결박하여 호송 차량으로 끌고 갈 준비를 마쳤다. 이제 남은 것은 그녀에 대한 공식적인 처벌 수위 결정과 군복을 벗기는 절차뿐이었다. 강도진은 끌려가는 최밀한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는데 한때는 유능한 장교로 촉망받았을 그녀가 권력의 맛에 취해 괴물이 되어버린 현실이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사적인 연민에 휘둘릴 수 없었으며 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읍참마 속의 심정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만 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려 이모를 바라보았고 이제야 비로소 군인의 얼굴에서 조카의 얼굴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해는 어느덧 서쪽 산등성이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가며 붉은 노을을 토해내고 있었고 그 붉은 빛은 부대 정문 앞에 살벌한 현장을 비추며 마치 피로 물든 전장과도 같은 비장함을 더해주고 있었는데 길게 늘어진 그림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어둠을 대변하는 듯했다. 강도진 소장은 심판대 앞에 우뚝 서서 마지막 판결을 내리기 직전에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그 침묵은 주변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르며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압박감을 조성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엎드려 있는 최밀한 대위에게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일말의 자비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직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만이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어 지켜보는 이들로 하여금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최밀한은 자신의 운명이 경각에 달했음을 직감하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들어 강도진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흉측하게 변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장군님, 저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며 국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제발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애원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경력과 성과를 내세워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으나 이는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한 자의 구차한 변명에 불과했다. 강도진은 그녀의 변명을 듣고는 차가운 냉소를 지으며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는데 그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이 다가오는 소리처럼 최밀한의 심장을 옥죄어왔고 그녀는 숨을 쉴 수 없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는 그녀의 눈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자네가 말하는 헌신이라는 것이 고작 힘없는 노인을 짓밟고 부하들을 착취하는 것이었나. 그렇다면 자네의 그 노력은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다라고 일갈했다. 그의 말은 최밀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녀가 쌓아올린 가짜 명예의 탑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강도진은 허리를 굽혀 최밀한의 어깨에 부착된 대위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는데 그의 손길은 닿을 듯 말 듯 위협적이었고 최밀한은 자신의 목이 졸리는 듯한 착각에 빠져 몸을 움츠렸다. 그는 이 계급장은 국가가 자네에게 국민을 지키라고 부여한 권한이자 책임의 상징이다. 하지만 자네는 이것을 무기로 삼아 국민을 위협하고 부하들을 괴롭혔으니 더 이상 이 계급장을 달 자격이 없다 라고 선고했다. 그의 목소리는 엄숙하고 단호했으며 그 어떤 법전의 조항보다도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최밀한은 안 됩니다. 장군님,
제발 그것만은 안 됩니다.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비명을 지르며 강도진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헌병들이 즉시 달려들어 그녀를 제압했고 그녀는 바닥에 처박힌 채 처절하게 몸부림쳤다. 그녀에게 있어 계급장은 자신의 존재 가치 그 자체였으며 그것을 잃는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기에 그녀는 이성을 잃고 발악하며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하지만 강도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뻗어 거칠게 계급장을 낚아챘고 찌익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어깨에서 찬란하던 다이아몬드 모양의 계급장이 뜯겨 나갔다. 계급장이 뜯겨 나가는 소리는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고 그것은 단순히 천조각이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한 군인의 타락한 영혼이 파괴되는 소리와도 같았는데 지켜보던 병사들은 그 장면에서 카타르시스와 함께 묘한 전율을 느꼈다. 최미라는 자신의 어깨가 허전해짐을 느끼자 마치 팔이 잘려나간 듯한 고통을 호소하며 바닥을 뒹굴었고 내 계급장 돌려줘 이건 내 거야라고 울부짖으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다. 그녀의 모습은 권력의 환상에 사로잡혀 파멸해가는 인간의 말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그것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권력의 무상함을 깨닫게 만들었다. 강도진은 뜯어낸 계급장을 바닥에 던지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에 넣으며 박대령을 향해 이 계급장은 증거물로 보관한다. 추후 군사법원에 제출하여 그녀의 파면을 확정짓는데 사용할 것이다라고 지시했다. 그는 감정에 휘둘려 증거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냉철하게 처신함으로써 지휘관으로서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박대령은 강도진의 빈틈없는 일 처리에 감탄하며 알겠습니다. 장군님 증거물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라고 복창하고는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도진은 다시 한번 최미란을 내려다보며 최미란 지금 이 순간부터 너는 대한민국 장교가 아니다. 너는 민간인 신분으로 군사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너의 죄에 상응하는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통보했다. 이는 사실상의 불명예 전역 선언이자 그녀의 군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고 최미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줄을 놓고 실신하듯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는 꿈속에서라도 다시 군복을 입고 싶겠지만 이제 그녀에게 허락된 옷은 칙칙한 수혜밖에 없다는 잔인한 현실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쓰러진 최미란을 보며 강도진은 헌병들에게 손짓을 했고 건장한 헌병 2명이 그녀의 양팔을 잡아 일으켜 세워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축 늘어진 다리는 아스팔트 바닥에 쓸려 생채기가 났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다. 호송 차량의 뒷문이 열리고 짐짝처럼 던져진 그녀는 철창 너머로 멀어져 가는 부대 정문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닫히는 문과 함께 그녀의 세상도 완전히 닫혀버렸다. 차량이 떠나고 남은 자리에는 그녀가 남긴 악취 같은 흔적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지만 곧 불어오는 저녁바람에 씻겨 사라져갔다. 상황이 정리되자 강도진은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냈는데 그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해야 할 일을 마쳤다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주변에 도열해 있는 병사들을 둘러보며 오늘 너희들이 본 것을 잊지 마라. 군복은 권력이 아니라 헌신이며 계급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누구든 이 원칙을 어기면 방금 끌려간 자와 똑같은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훈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 없이도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고 병사들은 명심하겠습니다라고 우렁차게 대답하며 그에게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다. 박대령은 강도진에게 다가가 장군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부대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런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저 또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 번 사죄했다. 강도진은 박대령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네의 책임은
추후에 묻겠네. 지금은 흔들린 부대를 수습하고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우선이야. 오늘의 일을 교훈 삼아 더 강한 부대를 만들어주게라고 격려했다. 그는 무조건적인 질책보다는 관용과 신뢰를 통해 부하의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했고, 박대령은 눈시울을 붉히며 충성을 맹세했다. 이제 강도진의 시선은 다시 이모 한영숙에게로 향했는데, 방금 전까지 보여주었던 서리빨 같은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순박한 조카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한영숙은 모든 상황이 끝났다는 것에 안도하면서도 조카가 자신 때문에 너무 큰일을 벌인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강도진의 팔을 잡으며 도진아, 너 괜찮은 거니? 나 때문에 네 앞길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니라고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식 걱정뿐인 어머니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다. 강도진은 이모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환하게 웃어 보였는데 그 미소는 해질녘의 노을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워 주변에 차가웠던 공기를 단번에 녹여버렸다. 이모 걱정 마세요. 제가 오히려 이모 덕분에 썩은 살을 도려낼 수 있었어요. 이모가 부대를 구한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라고 말하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한영숙은 그제야 마음을 놓고 긴장이 풀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강도진이 든든하게 부축해 주어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다. 강도진은 바닥에 흩어진 반찬통들을 직접 줍기 시작했는데 흙이 묻고 국물이 샌 반찬통들을 더럽다고 피하지 않고 소중하게 하나하나 챙기는 모습은 주변의 병사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다. 천하의 투스타 장군이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냄새나는 반찬통을 줍는 모습은 그 어떤 웅장한 연설보다도 더 큰 감동을 주었고 병사들은 앞다투어 달려와 장군님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외쳤다. 하지만 강도진은 손을 저으며 아니다. 이건 우리 이모가 나 먹이려고 가져온 귀한 음식이다. 내가 직접 챙기고 싶다라고 정중하게 거절했다. 깨진 김치통에서 흘러나온 김치 국물이 강도진의 전투복 소매를 붉게 물들였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뚜껑이 열린 냄비 속에 남은 갈비찜이 무사한지 확인하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다행이다. 갈비찜은 멀쩡하네. 이모가 만든 갈비찜 진짜 먹고 싶었는데 라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그의 모습에서 병사들은 인간적인 매력을 느꼈고 그를 진정한 자신들의 지휘관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707 특수임무단의 전설로 남아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 분명했다. 강도진은 정리가 끝난 짐 보따리를 직접 들고 이모를 자신의 관용 차량으로 안내했는데 그는 운전병에게 뒷문을 열어달라고 눈짓을 하며 이모를 귀빈처럼 모셨다. 한영숙은 으리으리한 검은 세단에 타는 것이 어색하여 머뭇거렸지만 강도진은 이모 타세요. 오늘 이모는 제 사령관님이에요. 라고 농담을 건네며 긴장을 풀어주었다. 그녀가 차에 오르자 강도진도 반대편 문으로 탑승했고 차량은 부드럽게 출발하여 본청 건물을 향해 미끄러져 나갔다. 차 안에서 한영숙은 창밖을 내다보며 우리 도진이 정말 많이 컸구나. 이렇게 훌륭한 군인이 된 줄은 알았지만 오늘 보니 정말 대단하다라고 감탄했다. 강도진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아직 멀었어요. 이모한테는 영원한 철부지 조카인걸요라고 대답하며 이모의 손을 꼭 잡았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부대의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고 방금 전의 소라는 마치 없었던 일처럼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더욱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 부대 정문 앞에는 박 대령과 병사들이 떠나는 차량을 향해 거수경례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강도진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오늘 단순히 한 장교의 몰락을 본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군인의 표상을 목격했으며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붉게 타오르던 노을도 이제 서서히 사그라들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지만
707 특수 임무단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날 것이라는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강도진의 집무실이 있는 사령부 건물에 도착하자 당번병들이 달려나와 문을 열어주었고 강도진은 이모를 부축하여 내리며 자 이제 식사하러 가시죠. 배고파 죽겠어요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한영숙은 그래 내 새끼 밥 줘야지 어서 가자라고 웃으며 응답했고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 뒷모습은 세상 그 어떤 그림보다도 아름답고 따뜻한 풍경이었으며 전쟁터 같은 군대 안에서 피어난 휴머니즘의 결정체였다. 복도를 지나가는 간부들이 강도진과 촌스러운 복장의 한영숙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으며 격려를 했지만 강도진은 개의치 않고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받아주며 우리 이모님이시다. 인사드려라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간부들은 당황하면서도 깍듯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한영숙은 반가워요. 우리 도진이 잘 좀 부탁해요라고 일일이 답례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권위적인 모습 뒤에 숨겨진 강도진의 소탈하고 인간적인 면모는 부대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었다. 이제 모든 갈등과 긴장이 해소되고 평화로운 저녁 식사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강도진은 집무실 한쪽에 마련된 응접 테이블에 직접 수저를 놓으며 이모와의 오붓한 시간을 준비했다. 밖에서는 밤벌레 소리가 들려오고 창문 너머로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이 고요한 밤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찾아오는 평온함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이 평화 뒤에는 강도진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책임과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가족에게만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 강도진 소장의 집무실은 조금 전에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찾아온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은은한 조명 아래 놓인 응접 테이블 위에는 한영숙이 가져온 투박한 반찬통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비록 오는 과정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엎어져 모양새는 흐트러졌지만 뚜껑을 열자마자 퍼져나오는 구수한 갈비찜 냄새와 매콤한 김치 향기는 최고급 레스토랑의 그 어떤 요리보다도 강도진의 식욕을 자극했다. 그는 화려한 장군의 제복 상의를 벗어 의자에 걸어두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들뜬 표정으로 수저를 들었고 이모는 그런 조카의 모습을 흐뭇하면서도 애잔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강도진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 한 조각을 입에 넣었는데 부드러운 고기가 혀끝에서 녹아내리며 익숙하고 그리운 맛이 입안 가득 퍼지자 하루 종일 긴장되어 있던 그의 온몸이 비로소 이완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와 진짜 맛있다. 역시 이모 손맛은 대한민국 최고라니까요. 청와대 요리사도 울고 갈 맛이에요. 라고 너스레를 떨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그의 칭찬은 빈말이 아니었으며 흙바닥에 뒹굴었던 그 음식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고귀한 사랑의 결정체임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씹을수록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져 왔다. 한영숙은 맛있게 밥을 먹는 조카의 모습에 안도하면서도 흙 묻은 반찬통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어 연신 조카의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며 많이 먹어라. 우리 도진이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는데 이모가 주책맞게 와서 괜히 패만 끼친 거 아닌가 모르겠다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녀의 거친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과 고된 농사일의 훈장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강도진은 밥을 먹다 말고 그 투박한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가슴이 저릿해오는 아픔을 느꼈다. 저 손이 있었기에 고아였던 자신이 엇나가지 않고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이모 그런 말씀 마세요. 오늘 이모가 오시지 않았다면 저는 제 부하들이 밖에서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이모가 저를 일깨워 주신 거예요. 강도진은 진지한 눈빛으로
이모를 응시하며 힘주어 말했다. 그는 오늘 사건이 단순히 불운한 해프닝이 아니라 자신이 잊고 있었던 초심을 되찾게 해준 하늘의 계시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권력의 정점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지 못했던 자신의 오만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이모의 손을 꼭 잡으며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될게요. 라고 다짐했다.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창밖에는 완전히 어둠이 깔렸고 707 특수임무단의 연병장 가로등 불빛만이 밤을 밝히고 있었는데 그 고요함 속에서도 부대 전체에는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병사들은 생활관에 모여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 주제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최밀한 대위의 몰락과 강도진 장군의 인간적인 면모에 대한 찬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고 지휘관에 대한 불신이 걷히면서 부대는 비로소 하나의 단단한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었다. 박대령은 늦은 시간까지 집무실에 남아 사건의 후속 조치를 지휘하고 있었는데 그는 최밀한 대위와 관련된 비리 혐의들을 꼼꼼하게 정리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사령부 건물 2층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 강도진 소장과 그의 이모가 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오늘 강도진이 보여준 결단력과 인간미에 깊이 감명받았으며 진정한 리더십이란 공포가 아니라 존경에서 나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강도진은 직접 커피를 타서 이모에게 건넸는데 달달한 믹스커피의 향이 집무실 안을 따뜻하게 채웠고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옛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강도진이 개구쟁이 짓을 하다가 혼났던 이야기부터 그가 처음 사관학교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왔던 날의 기억까지 추억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한영숙은 그때 네가 빡빡 깎은 머리로 경례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별을 2개나 단 장군님이 되다니 세월이 참 빠르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별이 무거워요. 이모의 별 2개가 제 어깨를 누르는 무게가 가끔은 숨이 막힐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모를 보면서 다시 힘을 냈어요. 제가 이 별을 달고 있어야 할 이유를 다시 찾았거든요. 강도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는 그동안 성과와 진급에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음을 고백했고 이제는 그 무거운 별의 무게를 기꺼이 견디며 약자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한영숙은 그런 조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없이 위로를 건넸다. 시간은 어느덧 밤 9시를 훌쩍 넘겼고 이제는 이모를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다가왔는데 강도진은 아쉬운 마음에 오늘 관사에서 주무시고 가시면 안 돼요라고 물었지만 한영숙은 내일 새벽에 밭을 나가야 해 집이 편하다라며 손사래를 쳤다. 강도진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고 미리 대기시켜둔 운전병과 호위 차량을 호출하여 이모를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준비를 마쳤다. 그는 이모가 챙겨온 빈 반찬통들을 깨끗이 씻어 쇼핑백에 담아주며 다음에는 제가 갈게요. 빈 통만 들고 오지 마세요라고 당부했다. 두 사람이 사령부 건물 밖으로 나오자 현관 앞에 대기하고 있던 당직 사관과 위병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하며 우렁찬 목소리로 충성을 외쳤는데 그 소리는 밤하늘을 쩌렁쩌렁 울릴 만큼 기백이 넘쳤다. 이전에는 의무감이나 두려움에서 나온 경례였다면 지금의 경례에는 강도진 소장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기에 그 울림이 남달랐다. 한영숙은 늠름한 병사들의 모습에 놀라면서도 어깨가 으쓱해짐을 느꼈고 내 조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자부심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강도진은 이모를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태우고 문을 닫기 전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이모의 손에 쥐어 주었는데 그것은 아까 최미란이 짓밟았던 용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있는 봉투였다. 한영숙이 깜짝 놀라며 거절하려 했지만 강도진은 이모, 이건 뇌물이 아니라 조카가 드리는 효도비예요. 이거 안 받으면 저 밥 안 먹을 거예요. 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억지로 손에 싹 쥐어 주었다. 그는 올라가실 때 맛있는 거 사드시고 아픈 데 있으면 병원 꼭 가세요. 제발요라고 신신당부하며 이모의 손을 놓지 못했다. 알았다 알았어. 우리 도진이 훌륭한 장군님 돼서 이모가 호강하네 고맙다. 내 새끼 부디 몸 성이나라 잘 지키고 밥 굶지 말고. 한영숙은 차창 밖으로 손을 내밀어 강도진의 얼굴을 쓰다듬었고 그녀의 눈에는 사랑과 아쉬움이 가득했다. 운전병이 조심스럽게 차를 출발시키자 강도진은 차량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꼿꼿한 자세로 서서 거수경례를 올리고 있었다. 붉은 미등이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이모의 건강과 행복을 빌었고 오늘 있었던 일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차가 떠난 뒤에도 강도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도시의 불빛에 가려 잘 보이지 않던 별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만지작거리며 투스타라는 호칭이 주는 무게감을 다시 한번 되새겼고 그것은 권력을 휘두르기 위한 칼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방패가 되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오늘 하루 겪었던 분노와 슬픔 그리고 감동을 가슴 깊이 새기며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박대령 있나 강도진이 나지막하게 부르자 어둠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박대령이 즉시 앞으로 나와 예 장군님하고 대답했다. 강도진은 그를 돌아보지 않은 채 내일 아침 전 장병비상 소집이다. 정신교육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리고 위병소 근무 수칙 전면 재검토해서 보고해. 특히 민간인 응대 매뉴얼 확실하게 뜯어 고친다. 알겠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냉철한 지휘관의 톤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보다 훨씬 깊고 따뜻한 인간미가 배어 있었다. 명받들겠습니다. 장군님. 박대령의 힘찬 대답을 뒤로하고 강도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사령부 건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의 등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는 더 이상 고독해 보이지 않았다. 707 특수임무단의 불 꺼지지 않는 창문들은 마치 그를 지켜보는 수많은 눈동자처럼 빛나고 있었고 강도진은 그 불빛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진 진정한 군인으로서 그리고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조카로서 내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람이 스치고 지나간 연병장에는 흙먼지 대신 맑은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고 굳게 닫힌 정문은 이제 오만과 편견의 벽이 아닌 국민과 군을 이어주는 소통의 문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도진이 건물 안으로 사라지자 현관의 자동문이 부드럽게 닫혔고 그 너머로 보이는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든든해 보였다. 정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밥 한 끼의 따뜻함과 약자를 배려하는 작은 마음 속에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남긴 채 707 특수임무단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